하나, 둘, 셋, 둘, 둘, 셋, 네, 녹화를 시작하고요. 오늘 수업은 20차시에서 조선 후기의 변화 부분 중에 붕당 정치까지 볼 거예요. 뒷부분은 다른 선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자, 우선 조선 후기의 변화예요. 양란을 거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뭐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많이 찾아오는데 특히나 이제 정치상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계속 키워드가 될 비변사와 오군영이에요. 비변사와 오군영. 그래서 거기 빈칸에 비변사 쓰면 되겠죠. 자, 비변사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비변사 같은 경우에는 변방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인데 이게 임진왜란하고 뭐 두 차례 호란을 겪으면서 이제 기능이 엄청 강해져요. 처음에는 이제 국방 문제만 전담을 하다가 이제 전시 상황, 계속 전쟁이 이어지니까 전시 상황에는 자연스럽게 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 부터 해서 뭐 육조 판서라든가 그다음에 각 군영의 대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 비변사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비변사에 모여서 회의하는 게 계속 관례화되었고 그 결과 이제 이 비변사라는 기구가 의정부와 육조를 대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방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듯이 군사, 외교 이런 것까지 총괄하면서 의정부와 육조 기능이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왕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육조에서 이제 일을 올리면 의정부에서 그걸 심사해서 다시 왕위가 올리는 이런 형태로 가는데 비변사 같은 경우에는 고관대작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거기서 정책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기 위해서 왕한테 직접 보고하는 이런 형태를 갖기 때문에 이 비변사를 통해서 왕권을 견제하게 돼요. 계속. 그래서 뭐 권력이 강한 붕당의 경우 이 비변사를 꽉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고위관직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왕이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통제하기 약간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고 의정부와 육조 기능이 축소되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비변사가 조선 후기에 가장 강력한 중앙 정치 기구였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아래 보면 오군영이라고 나오는데 오군영 역시 중요해요. 쓰고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래서 오군영 다섯 개의 군영, 다섯 개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중앙군, 다섯 개의 중앙군을 의미하는데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임진왜란 당시에 설치되었던 훈련도관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되는 훈련도감에 이제 그 뒤 시기의 왕들이 하나 둘 설치했던 것들이에요. 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이런 식으로 총 다섯 개의 군대를 묶어서 오군영이라고 하는데 비변사는 앞에서 설명했어요. 어떤 형태로 이 비변사의 권력이 강해지는가를 봤다면 이 오군영은 조선 후기의 실질적인 중앙군으로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서 이제 권력과 밀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힘이 강한 붕당 세력들이 비변사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 각 군영의 대장들까지도 포섭하거나 실제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비변사를 꽉 잡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오군영을 꽉 잡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특정 붕당의 특정 신하가 비변사도 잡아놨고 오군영도 잡아놨어요. 왕권이 멀쩡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붕당 정치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가서 세도 정치쯤 들어가면 세도 가문들이 다 이 비변사 오군영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차하면 오군영 통해서 반란 일으키면 되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구를 꼽으라라고 하면 비변사와 오군영이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조선 후기 붕당 정치의 전개예요. 아직은 붕당 정치예요. 붕당 정치. 자, 그래서 붕당 정치의 전개 보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즉위했던 왕은 당연히 광해군입니다. 근데 광해군과 함께 했던 붕당은 북인이에요. 왜 북인이 같이 하냐면 북인의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의병장 출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광해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중에 선조가 북쪽에 있으니까 따로 분조라고 해서 작은 조정을 이끌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광해군이 의병장들과 굉장히 접촉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병장 출신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북인이 광해군과 함께 이제 정치를 주도해 나가게 돼요. 그렇지만 이 북인의 가장 큰 특징은 약간 독재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붕당 정치의 핵심은 다른 붕당과 공존하고 서로 견제하고 타협할 땐 타협하고 그런 식으로 끌어나가야 되는데 북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자기들만 약간 이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구 서인과 남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져요. 아니 왜 정치를 운영하는데 우리를 빼놓고 하냐?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왜 빼놓냐? 이런 식으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물론 광해군 자체에 대한 불만도 많이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서인과 남인의 불만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 인조 반정이 발생해요. 그래서 능양군이었던 인조가 이 반정, 반란이에요, 반란.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능양군을 인조로 옹립하는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에요. 자, 인조 반정의 명분은 뭐였냐면 폐모살제예요. 폐모살제. 광해군이 폐모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폐위해서 궁궐에 가둬놓고 난 살제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였다라는 요런 명분을 가지고 해요. 실제로 광해군은 첫째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보통 왕이 되는 왕자들에는 대군이라는 칭호가 붙어요. 세종도 왕자 시절엔 충녕 대군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적자. 그러니까 중전마마 소생도 아니었고 이제 첩소생에다가 이제 첫째 아들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성 문제가 되게 있는데 선조가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중전을 새로 맞아요. 되게 젊은 여잔데 자 근데 그 여자와 선조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 영창대군이에요. 그래서 선조가 죽기 직전까지 광해군 대신에 영창대군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그 와중에 제대로 못 해놓고 죽게 되고 그래서 광해군 입장에서 영창대군이 살아있으면 정통성의 문제도 되고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영창대군을 죽이게 되고 그다음에 영창대군의 어머니를 유폐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인조 반정이 터지게 돼요. 근데 이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붕당은 남인이 아니고 서인이에요. 서인. 그렇기 때문에 인조 반정 이후에는 누가 주도한다? 서인이 주도하게 돼요. 서인. 그래서 북인은 이제 거의 죽었고 서인과 남인이 있는 상황에서 서인이 대부분 주도해요. 자, 근데 이 시기 서인이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겁니다. 비변사와 오군영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인이 주도하면서 대신에 서인들은 북인이 그렇게 몰락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 혼자 하진 않겠다. 남인 너네도 일부 참여해라. 라는 식으로 해서 정치를 꾸려나가게 돼요. 그래서 서인과 일부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까지는 붕당 간의 공존이나 뭐 상호 견제, 비판 이런 게 잘 유지되는데 이제 그게 조금 삐걱거리는 시기가 바로 현종 때부터예요. 현종. 현종은 효종의 아들이에요. 인조, 효종, 현종. 자, 그래서 현종 시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예송 논쟁이에요. 예송 논쟁. 이 예송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이제 벌어진 논쟁 사건이에요. 어. 왜 이런 논쟁이 발생하냐? 솔직히 우린 이해를 잘 못해요. 상복을 뭐 하루 입든 3일 입든 7일 입든 1년 입든 3년 입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선 후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조선에서 예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이나 호란이 끝나고 나서 신분제의 동요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대부들은 양반들은 그 예학을 통해서 좀 바로잡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시기 예학의 발전이 엄청 두드러져요. 그래서 뭐 첫째 며느리는 며칠 있고 둘째 며느리 며칠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두 차례 예송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예송은 효종이 죽으면서 발생해요. 효종의 죽음. 자, 효종이 죽었어요. 왕이 죽었는데 왜 상복 입는 기간이 다를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조부터가 문제인데
인조의 아들 중에 첫째는 소현세자예요. 그리고 둘째는 복림대군이었어요. 근데 요 둘 다 이제 저기 뭐야 병자호란 끝나고 잡혀가게 돼요.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가는데 소현세자 같은 경우에는 청의 문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복림대군은 굉장히 청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둘의 성향이 약간 달랐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소현세자가 청의 인질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의문의 죽음을 맞이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병으로 죽었는지 뭐 독살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아들을 죽일 것 같진 않고 어떻든 그래서 소현세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가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누가 돼요? 효종으로 즉위해요. 효종으로. 자, 그러고 나서 이 효종의 첫째 아들이 누구? 현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종일 때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효종이 죽었는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서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효종은 둘째 아들이니까 상복을 1년만 입자.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남인의 경우에는 아니다. 효종은 둘째 아들이 맞지만 효종은 왕통을 이었다. 그러니까 첫째로 대우해서 3년 입자, 3년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인은 1년만 입자. 왜? 효종 누가 둘째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했고 남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효종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첫째로 대우해서 3년을 입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게 거기 당구장 표시에 있는 기해 예송이에요. 현종이 얼마나 입을지 옷을. 자, 근데 이때는 누가 이기냐면 기해 예송에서 누가 이기냐면 서인이 이겨요. 서인이 이겨. 왜냐면 요게 이제 그 조선 예법 중에 뭐 국조 오래이나 경국대전을 보면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서인이 이기게 돼요. 서인이 더 강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조금 복잡하니까 건너뛰고 어떻든 서인이 이기게 돼요. 서인이. 자, 서인이 이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예송 논쟁이었어요. 갑인 예송이었는데 이 갑인 예송 때는 누가 죽냐면 효종비가 죽어요. 효종비. 효종비. 효종비가 죽어요. 자, 그래서 기해송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저기 뭐야 조대비가 자이대비 인조의 부인이었던 자이대비 조대비가 이제 또 상복을 얼마 입어야 되는가 기해송 때는 1년 대 3년 싸워서 조대비가 1년만 입으면 된다라고 해서 서인이 이겼어요. 근데 두 번째 효종비가 죽었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조대비 입장에서 며느리가 죽었는데 이때는 그러면 인조의 부인인 조대비가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을 입어야 되냐 요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인은 요번에도 효종비는 둘째 며느리다. 그러니까 9개월만 입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9개월만 입으면 된다. 남인 역시 똑같이 얘기해요. 효종비는 둘째 며느리지만 첫째 며느리로 대우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기해송 때랑 똑같은 포지션들을 가져가게 돼요. 가져가게 되는데 이때는 누가 이길까요? 서인 말고 남인이 이기게 돼요. 남인이.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있죠. 서인과 남인의 기본 스탠스인데 기본 입장인데 서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효종 둘째 아들이다. 효종비도 둘째 며느리다. 왕이 됐건 안 됐건 전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즉 뭐냐면 서인 같은 경우에는 왕이나 사대부나 똑같이 대접해야 된다. 천하는 같은 예법을 써야 된다. 천하동례라고 주장하고 반면에 남인 같은 경우에 아니다. 왕하고 사대부, 일반 양반하고 같을 수가 없다. 왕의 경우에는 둘째, 셋째 건간에 이제 왕을 이으면 첫째로 대우해야 된다. 즉 양반과 다른 예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왕잘의 부동사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잘 뜯어보면 이 주장을 잘 보면 서인은 계속 효종이 둘째라고 해요. 그러면 둘째 출신인 효종의 아들인 현종 입장에서는 좀 찝찝해요. 서인 얘네? 아버지, 맞아. 아버지가 둘째긴 한데 그래도 아버지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왕이 됐는데 얘네 대우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혜송 때는 현종이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 서인이 하는 말이 맞네. 그 옛날 책 찾아보니까 이 얘기도 맞고 그래서 요때는 서인이 이겼지만 가빈예송 때는 현종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서인 놈들 가만 보니까 너무 무시하는데 우리 아빠가 둘째 아들이어도 왕인데 이렇게 무시하나? 그럼 나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정통성의 문제가 생겨요. 이해송에서. 그래서 현종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가빈예송 때는 서인 얘네 안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네. 한번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아버지를 첫째처럼 대우하는 남인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예속 논쟁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약간 서인과 남인 사이에 트러블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서인판이었단 말이에요. 서인 있고 남인 조금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예송까지는 서인이 쭉 끌고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왕한테 잘 보이면 서인 말고 우리 남인도 권력을 쥘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기 시작하는 게 이 가빈예송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붕당 간에 서로 약간 헐뜯고 비판 말고 비난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서로를 관직에서 추방하고 유배 보내고 심지어 사야까지 내리는 그런 식으로 붕당 정치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붕당 정치의 변질의 끝을 보여주는 게 바로 숙종 때예요. 숙종.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잘 보시고 예속 논쟁 내용 잘 보고 그다음에 숙종 봅시다. 자, 숙종 보면은 이제 보면 왕의 의도로 집권붕당을 급격하게 바꿔버리는 뭐가 동그라미 쳐야겠죠? 환국이에요. 환국. 정국을 바꾸다. 정치 국면을 바꾸다. 정치 주도 세력을 왕 마음대로 바꾸다. 라는 말이 환국이에요. 환국. 자, 그래서 숙종 때 시작된 이 환국부터는 상대에 대한 보복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더 이상 공조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약남발이에요. 그냥 뭐만 하면 사약조, 사약조. 쟤 우리 팀. 서인 아니잖아. 사약조. 쟤 우리 팀. 남인 아니잖아. 사약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공존과 견제, 비판 이런 게 모두 사라지게 돼요. 말 그대로 왕과 밀착해서 이제 권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황국은 크게 세 차례 일어나게 돼요. 경신왕국, 그다음에 기사왕국, 그다음에 갑술왕국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 아까 봤죠? 현종 때 가빈예송으로 남인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인 입장에서는 이제 남인을 끌어내릴 꼬투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는 게 바로 경신왕국이에요. 또는 경신대출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경신왕국 내용은 뭐냐면 간단해요. 배경은 허적의 유학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 허적은 당시 남인을 주도하는 남인의 두목, 남인의 수장, 우두머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인의 수장이었던 허적이 자기 비 오는 날에 이제 자기 집에서 잔치할 게 있었나 봐요. 되게 큰 잔치였나 봐요. 그래서 근데 비가 오니까 조선시대 때는 그 방수 코팅된 천막이 되게 귀해요. 그 방수 코팅된 천막, 기름 바른 천막을 유악이라 그러는데 이 유악은 왕실에서만 쓸 수 있었어요. 당연히 왕의 물건이겠죠. 근데 이 허적이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궁궐에 있던 유학을 몰래 쓱 갖고 나가요. 갖고 나가서 자기 집 잔치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걸렸어요. 숙종한테 걸리면서 이제 숙종이 노발대발하면서 니네 남인들 정신이 나갔구나라고 하면서 남인들이 대거 축출돼요. 예. 그러니까 대거 뭐 유배 가고 뭐 사약 먹고 죽고 그래서 대출척이라 그래요. 너무 많이 쫓겨나서. 그래서 남인들이 대거 숙청이라고 할까요? 대거 숙청되고 그다음에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적혀 있죠. 남의 서라고. 자, 그래서 서인들이 다시 정권을 갖고 왔는데 이제 남인들이 이를 빠득빠득 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기사황국이에요. 기사황국의 배경은 뭐냐면 바로 희빈 장씨예요. 장희빈 알죠? 장희빈. 자, 그래서 희빈 장씨 소생의 아들을 원자로 임명하고 원자로 원자 책봉하고 세자 임명을 둘러싸고 발생해요.
희빈장 씨 말고 숙종한테는 원래 왕후가 있었어요. 인현왕후라고 있었는데 이 희빈장 씨가 너무 이쁜 나머지 숙종이 푹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둘째 부인이었던 희빈장 씨 소생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고 왕자로 만들고 그다음에 세자에 임명하겠다. 요걸 둘러싸고 문제가 생겨. 당연히 서인 입장에서는 반대. 왜냐면 희빈장 씨는 남인 편이란 말이에요. 남인 측 인물이에요. 그래서 서인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니까 이제 사랑에 빠진 숙종이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서인들을 대거 숙청하고 숙종이 눈밖에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희빈 소생의 아들을 세자로 임명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했던 누가 남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인들도 굉장히 많이 유배를 가거나 죽게 되겠죠. 사약을 받아서. 자, 그래서 다시 서인들이 이를 빡빡 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갑술왕국인데 갑술왕국의 배경은 요거예요. 숙종이 드디어 약간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희빈의 좀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이고 뭐 질투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갑자기 첫째 부인이었던 인현왕후가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참 착했는데 이러면서 제 정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숙종이 장희빈을 사약을 먹여서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게 돼요. 그래서 인현왕후 같은 경우에는 서인 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는 남인들이 대거 숙청되고 근데 남인들이 거의 뿌리가 뽑힐 정도로 숙청이 돼요. 그래서 이후에는 거의 뭐 붕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그다음에 서인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숙종 때 이렇게 세 차례의 황국을 거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상대에 대한 보복이 굉장히 강해져요. 무조건 사약 매기고 유배 보내고 쫓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 누가 정권을 어떻게 잡아갔는가 이런 특징들을 잘 봐두고 자, 그래서 이런 황국의 결과 하나의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서인이 독점하거나 남인이 독점했던 것처럼 그런 독점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일당 전제화 현상이라 그래요. 일당 전제화 현상.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세 차례의 황국이 진행되면서 서인도 그 옛날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졌던 것처럼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지게 돼요. 시기는 요때예요. 경신왕국 끝나고 요 시기쯤인데 왜 노론하고 소론으로 쪼개졌어요? 라고 물어보면 노론을 대표하는 인물은 송시열이고 소론을 대표하는 인물은 윤증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서로 둘이 되게 친했어요. 나이 차이 엄청 많이 나지만. 자, 근데 약간 몇 가지 문제들이 생겨. 대표적인 건 회의 시비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송시열하고 윤증 사이에 개인적으로 이제 싸움이 한번 붙어요. 다툼이 붙었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경신왕국 이후에 남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래서 노론 쪽, 송시열 쪽 같은 경우에는 야, 남인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이제 소론 쪽, 윤중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가야 된다. 좀 적당한 선에서 끊어내자. 요런 것들을 둘러싸고 이제 서인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론, 좀 나이 든 사람들, 송시열을 위주로 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노론, 늙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노론이 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윤진같이 그런 사람들은 소론 요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경신왕국을 기점으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고 뒤에 배울 탕평정치 보면 더 이상 서인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노론, 소론 요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고 옆에 좀 적어두면 좋겠죠. 빈칸이 있으면. 자, 그래서 숙종 때 이렇게 세 차례 환국 때문에 심지어 기간도 짧아요. 80년, 89년, 94년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 내에 집권봉당이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그 피해가 엄청나게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 중에 이렇게 뭐 서인이거나 아니면 남인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왕조차도
탕평 정치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탕평 정치. 말 그대로 중도의 길을 가야겠다. 그러니까 남인한테 권력 몰아주고 서인한테 권력 몰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둘을 적절하게 권력을 분배하고 그 가운데 왕이 가장 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탕평 정치를 취해야겠다라고 숙종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숙종이 죽어버리면서 이제 탕평 정치는 누가 그 뒤시기의 임금인 영조와 정조가 탕평 정치를 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키워드는 비변사 오군영을 갖고 있어야 강력한 주도 붕당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광해군 때는 북인. 그렇지만 서인과 남인의 불만으로 인조반정 터졌고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주도하면서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였는데 현종 시기에 두 차례의 예송, 인조의 부인인 조대비가 아들인 효종과 효종비, 며느리인 효종비가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가. 즉 효종과 현종의 정통성을 두고 싸웠던 예속 논쟁, 두 차례 예속 논쟁의 결과 처음에는 서인이 이겼지만 두 번째에서 정통성 문제를 깨달은 현종이 남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종 말부터 이제 남인이 정권을 장악했지만 숙종 때 허족의 유학 사건으로 경신왕국이 터지면서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았고 그다음에 장희빈 통해서 남인이 다시 기사왕국으로 정권 잡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서인이 다시 남인한테 정권을 뺏어오는 갑술왕국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됐고 그 뒤시기는 이제 대부분 노론이 정치를 주도하게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복잡한데 여기 메모장에 있는 거 잘 적어 놓으시고 특히 위에 건 그냥 알아두면 돼요. 효종이 둘째 아들이었다. 복림대군이었다. 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는데 이 예속 논쟁과 환궁 얘기는 옆에 꼭 적어 놓고 잘 보도록 하세요.